옛날 조선시대 한마을에 강지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강대감 댁의 막내 아들로 위로는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난 관직에 오른 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안의 자랑이었지요. 강대감 나리는 어째 저리 복을 많이 받았디야. 마을 제일 가는 지주에 아들들은 죄다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했으니 말이오. 그야말로 자식 농사가 풍작이 나불었어. 그러니께 형들이 저리 훨훨 날아다니는데 막내 도련님도 대단하시겠지? 말해 뭐해? 보나마나 합격하시겠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대감을 부러워하며 기대하는 눈빛으로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연달아 셋이나 되는 것은 그것 또한 큰 자랑이었거든요. 허나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강선비도 부담감이 어마어마했답니다. 훌륭한 형들처럼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집안은 물론이고 온 마을이 강선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내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여 꽃가마 타고 돌아오리라. 그럼에도 강선비는 마음을 다잡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였지요. 그런 탓일까요? 첫 과거의 강선비는 그만 쓰디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과 실패의 수치스러움에 강선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을에 돌아왔지요. 하지만 우리의 강선비, 여기에서 포기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부가 부족하였을 뿐입니다. 강선비는 다시 한번 악착같이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헌데 강선비의 첫 과거 시험 낙방 이후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 또한 컸기 때문일까요? 강대감은 막내 아들이 어째 영 못 믿어왔습니다. 괜히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해서 망신당할 바에 깔끔히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지원아, 일단 나이가 찼으니 혼약부터 하자꾸나.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거라. 아버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 다 압니다. 허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강대감은 완고했습니다. 이에 강선비는 일단 결혼을 하는 것으로 절충하였습니다. 신부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소문난 최혜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강선비는 그녀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겉모습과는 달리 기품이나 내조의 덕은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강선비가 공부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집 밖에서 다른 남자와 히덕거리며 놀아났습니다. 이에 동네방네 마누라 단속도 못하는 얼빠진 남편이라고 소문이 파다해졌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강선비는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건만. 아내라는 자가 내조는 못할지언정 밖에서 부끄러운 짓이나 일삼는 거요? 내 망신살이 뻗쳐 못 살겠소. 얼씨구 망신살? 망신살은 과거 본다며 거들먹거리다가 홀라당 낙방한 당신이겠지. 큰 뜻 좋아하네. 마을 똥개도 웃을 소리를 하는구려. 들리지 않소? 저기 밖에서 당신 보고 멍멍 지저대고 있잖소. 뭐야? 어찌 감히 남편한테 지금 그따위 망발을 내뱉는 거요? 남편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이 아니라 웬수지. 그래,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부둥켜 안고 맘껏 씨름하시오. 당신 마누라는 저기 삼식이랑 씨름할 터이니? 삼식이? 그 망할 놈이랑 놀아나는 거요? 거참, 글이나 좀 읽을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려. 그래요, 삼식이. 쭉정이 같은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사내이 왜다. 대단하다 못해 아주 밤마다 날 죽여놓는다오. 뭐야? 그러면 이 집에서 썩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야지.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소?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강선비는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에라이 더는 못 참겠다. 내 오늘 내년을 요절을 내놓겠다. 요절 좋지. 그래,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강선비와 아내는 그렇게 매일같이 치고받고 난리치며 싸웠습니다. 물론 강선비는 차마 집안의 고자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내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거는 어찌 보냐고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이 탓에 강선비는 속으로 화를 삭히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공부에 집중하기나 가능하였겠습니까? 마음은 흐트러지고 머릿속에는 공부 대신 온갖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두 번째 과거 시험에 도전한 강선비. 어찌 되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뻔했지요? 그렇습니다. 강선비는 또 다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강선비는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낙방을 하다니. 이 무슨 가문의 수치란 말입니까? 강대감은 그런 아들에게 당장 공부고 뭐고 때려치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서당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아이들 글 공부나 가르치면서 살라고 말이죠. 강선비는 억울했습니다. 어째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니 말이죠. 그렇기에 강선비는 마지막 도전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포기했다가는 평생 한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선비는 극대노한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아주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장 짐 싸서 집에서 나갈 각오하거라. 하오나, 아버님. 그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옵니까?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단 말이냐?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안 그렇느냐? 강대감은 모질게 말하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지요. 강선비는 침울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헌데 자기가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또 과거에 도전해봤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서는 눈치 보이지 마누라는 매일같이 속을 박박 긁어대지. 공부를 떠나서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허참, 아버님이나 망할 여편네나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라니? 강선비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되뇌었습니다. 그때 강선비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인도가 아닐까 싶었지요. 잠깐, 그래, 절이 있었구나.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 틀어박히면 온전히 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터이다. 역시 믿어볼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강선비는 곧바로 공부할 서적을 잔뜩 짊어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지 스님 한 명과 스님 몇 명이 있는 절이었습니다. 강선비는 결심을 다지고 절의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흰머리에 턱수염을 도인처럼 기른 웬 노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시오? 안녕하시오. 그런데 노익장이 스님이요. 스님치고는 머리를 참 멋들어지게 길렀구려. 미안하오만 나는 스님이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 망각사의 스님들은 모두 떠났어. 주지 스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속세로 나가 닭발 수행을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절을 관리하고 있어. 아니, 그 말이 참말이오. 해서 어인일로 여기를 찾아오신 거요. 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회다. 어디 조용한 절간에서 공부에 전념하려고 찾아왔소. 속세가 참으로 시끄럽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소. 스님들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은 고요하다면 둘째 가면 서러울 곳이지. 너무나도 고요해서 딸내미와 단 둘이 지내기 적적할 따름이었다오. 어서 들어오시오. 정말 그래도 괜찮겠소? 고맙소. 노인장은 그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오. 원 호들갑도.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 달아나지나 마시구랴. 강선비는 노인의 뒤를 따라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은 최성민이라는 자로. 절은 낡았지만 깨끗하였고 고즈넉하였습니다. 기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들려올 뿐 주변은 그야말로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여긴 그리 크진 않소.
방 몇 칸과 법당 하나가 전부지. 그대가 지낼 암자는 저쪽에 있으니 짐을 두고 몸을 편히 하시오. 감사합니다. 아,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제 이름은 강지원이라고 하회다. 최성민이요. 아, 그리고 내 딸내미인 유아도 인사드리겠소. 요 녀석이 이 절을 관리하는데 날 돕고 있다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선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깜짝 놀랄 정도의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곱고 맑은 눈매에 살짝 묶어 올린 머리칼이 단정하면서도 사내아이처럼 털털한 느낌을 주었지요. 안녕하세요. 딸인 유아라고 해요. 어인일로 이런 낡아빠진 절간을 찾아오셨어요? 에끼 이놈아, 말 조심하거라. 이분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비님이시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려고 찾아오셨지. 그러니 앞으로 행동거지를 단정히 하고 얌전히 지내거라. 나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천둥벌거숭이 같잖아요. 천둥벌거숭이 맞지 않느냐? 아버지와 투닥거리는 딸의 모습이 퍽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강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지요. 망각사를 찾아온 것은 아무래도 딱 맞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 듯했지요. 유아는 강선비를 암자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여기는 엔간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산속이라 바람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것도 없고 심심해서 딴짓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마음껏 공부에만 매진하셔도 될 겁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려. 저 바깥 세상은 아사리판이어서 이런 평화가 퍽이나 그리웠다오. 아, 그래도 밥때 되면 제가 부를 테니 글 속에 파묻혀서 식사 거르지는 마세요. 그랬다가는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니깐요. 알겠소이다. 고맙소. 그날 이후 강선비는 최노인과 유아 덕분에 마치 속세를 떠난 듯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아는 강선비의 식사와 방을 돌보며 조용히 뒷바라지를 했고 노인은 가끔 차를 대접하며 그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절에서의 생활은 강선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글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집에서의 잡념과 시끄러운 마음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이곳으로 왔어야 했구나. 여기서라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글 공부가 재밌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글 공부는 오직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글귀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와닿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선비는 특히 맹자의 글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큰 기운은 도의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이다. 이제야 이 의미를 알겠구나. 강선비는 이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껏 외부의 기대와 집안의 압박에 얽매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고요한 산속에서 비로소 강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으로 학문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위인들의 사례를 담은 사기가 강선비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장량의 지혜와 인내를 배워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항우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자만의 위험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십 번도 더 읽었다고 생각한 사기에 이리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글이란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구나. 해답은 지금껏 모두 내 안에 있었거늘 어찌 나는 이리도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는가. 이처럼 강선비는 그래서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 이상의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귀 속의 깊은 뜻을 음미하며 그는 진정한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선비는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붓을 놀리다가 어딘가 손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보았는데 손톱이 제법 길어져서 붓을 잡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도 집중이 흐트러지다니. 잘라야겠다. 강선비는 작은 손톱깎이를 꺼내 들고 대충 손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깎은 손톱 조각은 손바닥에 모았다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휙 던졌습니다. 깎아낸 손톱은 산바람에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란 강선비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이 등불을 들며 매우 성난 눈으로 강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깎아 버렸을 뿐이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겁니까? 손톱이란 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야. 땅에 묻든지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하오. 알겠소. 그러니 고정하시오. 내 이게 그리 큰 무례가 되는 줄은 몰랐소. 예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오. 자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다만 이런 게 다 흉한 일을 부르는 법이라오. 딴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하시오. 알겠소이다. 알겠소. 다음부턴 그렇게 하겠소. 강선비는 대충 대답하며 방문을 닫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최 노인이 오늘 심기가 불편하신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난이시구만. 최 노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강선비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양에 오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강선비는 짐을 꾸리고 떠나기 전에 노인과 유화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간 두 분의 보살핌 덕에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소? 정말로 고맙구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대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참 흐뭇했어.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믿어. 많이 그리울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합격하길 빌어요. 그렇게 노인과 유화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강선비는 절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만 어딘가 마음이 영 무거웠죠. 그래도 자신감만큼은 전에 없이 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집 앞에 다다른 강선비는 기운차게 대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머슴들이 강선비를 맞이하였는데 영 표정이 이상하였습니다. 도련님 벌써 오셨습니까? 오늘은 서당일이 일찍 끝나셨나요? 벌써 왔다고? 그리고 서당일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머슴의 강선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머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니 그것이 아침에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돌아오셔서 그랬습니다요. 이놈 돌쇠야? 내 아무리 한 해 동안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지만 벌써 얼굴을 까먹었더냐? 됐다. 이 짐이나 들어서 내 방에 가져다 놓으려무나. 강선비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머슴에게 핀잔을 주고 짐을 넘겼습니다. 머슴은 아직도 아리송한 표정으로 짐을 떠안고는 강선비를 멀뚱히 바라보았지요. 주변에 있는 하인들도 그런 강선비를 희한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수군거리며 뭔 소리들을 하는 게냐? 오랜만이라고쇼. 나가신 지 한 시즌도 되지 않았는데쇼. 이놈아. 내 공부하러 절간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왔지 않았느냐? 이거 원. 어리 빠져가지고는 아침부터 헛소리하느냐? 강선비는 투덜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돌아오면 반가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버님에게 인사만 드리고 얼른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와야겠구나. 강선비는 마루를 지나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강령하셨습니까? 소자, 지금 막산에서 귀가하였습니다. 산에서 귀가하였다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서당은 어쩌고 벌써 돌아왔느냐? 강대감의 말에 강선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지금 자신을 아버님이 돌려서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싶었지요. 이에 강선비는 화를 누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당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자, 과거에 오를 준비를 하려 집으로 온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공부를 마쳤다니. 너는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 입장 아니더냐? 아버지인 강대감은 두 눈을 꿈뻑꿈뻑 뜨며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 밖에서 강대감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강선비가 말입니다. 아버님, 소자 지원이옵니다. 서당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지금 돌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선비는 지금 강대감 앞에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강선비와 강대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감은 얼떨결에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데 강선비는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강선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짜 강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한 듯 진짜 강선비와 똑 닮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선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강선비 말입니다. 이놈,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고픈 말이다. 내 놈은 뭐하는 놈이길래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게냐? 따라해. 이 자식이 되도하는 소리냐? 내가 나를 따라하고 있는 거겠지. 진짜 강선비는 어이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강지원이다. 내 놈은 대체 누구며 어찌 나를 사칭하며 이런 일을 꾸민 것이냐? 내 막내 아들이 지원이 둘이라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강댕감은 입이 떡 벌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짜 강선비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강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자는 틀림없이 어디서 나타난 사기꾼이거나 괴상한 짓을 꾸미려는 요사스러운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대감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가짜 강선비를 뜯어보았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은 분명산에서 내려와 과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서당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다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대감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바로 산에서 내려와 돌아온 참입니다. 가짜가 집안에 들어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아침에 서당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두루 살피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가 나타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선비는 가짜 강선비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거짓부렁이다.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강선비가 화를 못 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아내인 혜정마님이 다급히 들어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막힌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두 명이라니? 왼수가 둘로 늘었어. 아이고야, 골칫거리가 두 배가 되었구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천지신명님 부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 사이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가짜 강선비가 답답해하며 가슴팍을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의 꿰매 넘어가지 마시오. 제가 바로 남편이자 아들인 강지원이오. 여보, 정신을 차리시오. 내가 바로 산에서 돌아온 당신의 남편이오. 내 눈앞에 있는 이놈이야말로 요사스러운 자요. 혜정마님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누가 설명 좀 해보거라. 그러나 누구도 이 이상한 상황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강선비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고 가짜 강선비는 여전히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웜에 이게 무엇이오? 도련님이 둘이나 계시구마. 요괴다 요괴. 요괴가 나타났어. 하인들도 이 광경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에 돌연 가짜 강선비가 진짜 강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강선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둘은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치고받고 물어뜯고 핥히고 아주 죽어라 싸움이 나버렸지요.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강대감이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 당장 뜯어 말리거라. 누구를 말입니까? 당연히 내 아들을 말리라는 말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을 말입니까? 에잇, 이 멍청한 놈. 됐으니 둘을 일단 뜯어 놓으란 말이다. 강대감의 명령에 머슴들을 강선비들을 떼어놓았습니다.
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숨을 씩씩 몰아쉬었습니다. 강대감은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야 했지요. 도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가려낸단 말인가? 나으리, 그러면 도련님이 아실 만한 것만 질문하여 그 답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도련님이라면 능히 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거 명한이다. 강대감은 머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지원이에게 질문을 하겠다. 이는 지원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실들이다. 그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가릴 것이지 똑바로 대답하거라. 강대감은 그리하여 식솔들과 모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하나가 헛기침을 하더니 사람들 앞에 나서며 대청마루 위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인. 저는 사회자를 맡은 돌쇠이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재판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야,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렀구만요. 이곳에 온 지 어언 10년이 되었는데 신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질문이나 하거라 돌쇠 이놈아. 아, 예, 죄송합니다, 마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도련님의 오른쪽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돌쇠가 묻자 진짜 강선비와 가짜 강선비는 똑같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화상 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에 돌쇠는 마저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언제 났고 어떻게 생겼는지 답하시오. 추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쉬운 질문이구나. 진짜라면 모를 리가 없지. 어렸을 때 부엌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밥 짓는 소태 대인 상처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엔 흉이 질까봐 약초를 발라주셨지. 냄새가 아주 고약한 약초였어. 그러면서 항상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러주셨다.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좌중들은 모두 숨을 집어삼켰지요. 돌쇠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두 분 다 정답입니다. 허나 첫 번째 질문은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도련님이 어렸을 적 아끼던 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운이다. 백운이지. 그러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둘은 그러자 서로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것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백운은 순백의 털이 반짝이던 아주 잘생긴 말이었지. 아버님께서 그 말을 얼마나 아끼셨던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항상 조심히 만져라고 하셨소. 그래. 헌데 백운은 내가 손바닥으로 코를 쓰다듬어주면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날 반겼지. 특히 무릎 높이까지 자란 억새풀을 싫어해서 항상 내가 길을 잘 골라가며 태웠다. 이럴 수가.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지요. 사람들은 낮게 침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층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할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준비되셨습니까? 뭐냐? 뭐든 물어보거라. 내가 진짜니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다. 아직도 헛소리할 힘이 남았구나. 나야말로 진짜이니 저딴 가짜가 하는 것과 달리 더욱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련님은 우리 금봉촌에서 제일 가는 절세미인 해적마님과 혼인을 하셨지요. 비록 금슬이 좋았다고는 힘들지만 적어도 동슬은 좋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쓰잘데기 없는 잡소리는 그만하거라. 그리고 금슬의 금은 금은할 때의 금이 아니라 검은고의 금이다 이놈아. 그래. 내 당장 내놓은 머리털을 모두 뽑아버리기 전에 딴소리 말고 얼른 질문이나 하거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긴장한 나머지 말이 길어졌구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리따운 해적마님의 몸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디에 나 있고 개수는 몇 개입니까? 돌쇠의 질문이 나오자 좌중은 숨을 참고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이는 정말 남편인 강선비 외에는 알기 힘들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해적마님이 해퍼스니 해적마님과 잠자리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모를 일이겠지요. 하여튼간 강선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강선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답. 아내의 왼쪽 볼기짝에 점이 나 있어. 그러면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것은 진짜 강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이 어디에 났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점의 숫자. 이를 당최 강선비가 어찌 기억합니까? 첫날 밤 외에는 제대로 잠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가짜 강선비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 3개가 나 있지. 정답입니다. 이야, 치열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승자는 저리 비키거라. 그래, 내가 진짜 아들 지원이었구나. 점 없을 가짜놈을 작살 내놓거라. 강대감이 외치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진짜 강선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주먹질과 발길질로 강선비를 흠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요괴놈! 이놈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난리를 쳐? 반죽음이 되도록 조져놔야 합니다. 나으리? 강지원이 이놈! 난 평소부터 내 놈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강선비를 판별해냈으니 말이죠. 강선비는 맞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에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내가 진짜 강지원입니다. 저놈은 거짓말쟁이요. 강선비는 아비규환 속에서 가짜 강선비가 자신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자 강선비는 더 크게 절규했지만 무참히 무시당했지요. 이후 머슴들에게 반죽음이 된 강선비는 끝내 광에 던져졌습니다. 내일 관아에 알리겠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놈을 끝장내리라. 강선비는 어두운 광 안에 갇힌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일이 된 것이냐. 내가 진실을 밝힐 길은 없는 것이더냐. 밖에서는 머슴들이 문을 잠그고 발소리를 멀리하며 사라졌습니다. 광안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기고 강선비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광안에 홀로 남겨진 강선비는 두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선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호된 매질로 팔다리가 뻐근해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이 광에 몰래 들어와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강선비는 온몸의 고통을 무릅쓰고 광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이리저리 살펴본 끝에 손끝에 닿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강선비는 좁은 구멍으로 몸을 비집어 넣고 간신히 광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밤이 깊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허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선비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면 또 호되게 얻어맞고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강선비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망각사에 있는 최노인과 유아였습니다. 이들이라면 강선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강선비는 다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산길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릿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각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비님. 이게 무슨 꼴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아닌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 요사스러운 놈이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오. 유아는 깜짝 놀라 아버지 최노인을 깨웠고 곧 강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최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했지 않았나?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구만. 손톱 버린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옥의 일세. 그놈이 자네 손톱을 먹고 자네 흉내를 내고 있는 게지. 손톱이라니요? 그깟 손톱으로 말입니까? 그렇네. 매우 심각한 일일세. 허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유아야, 그 녀석을 데려오너라. 최노인은 유아에게 눈짓했고 곧이어 유아는 방에서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말랐는지 뼈와 거죽만 앙상하게 나 있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얌전하게 유아의 품에 안겨서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와줄 겁니다. 데리고 가세요. 고양이를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요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고양이는 평범한 짐승이 아닐세. 이 녀석을 소매 속에 품고 있다가 요괴 앞에서 꺼내 보이게.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일세. 도대체 노인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때 나는 총각무당이었다네. 헌데 내가 그만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이후 유아를 낳았지만 아내는 죽고 말았네. 이후 이렇게 망각사에 들어와 공양을 지내며 살고 있지. 그런 사연이. 여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겠습니까? 됐네. 어차피 몹쓸 요괴놈이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게 둬서도 안 되었지. 그러면 이만 내려가 보게. 유아야, 너도 같이 선비님과 내려가서 도와주고 오려무나. 예, 아버님. 강선비는 고양이를 소매 속에 품고 유아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팔뚝을 뱀처럼 휘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묘한 감각이었지요. 이거 정말 묘하구려. 고양이가 아니라 복슬복슬하게 털이 난 줄을 팔에 감고 있는 것 같소. 겁먹지 마세요. 다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되어요. 말이야 쉽지. 나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만 해도 졸도할 것 같다오. 그러면 선비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믿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유아가 강선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의 손치고 굳은 살이 배겨서 거칠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온기가 불안한 강선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강선비와 유아는 어둠을 헤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좋은 시간대네요. 요괴놈들의 힘이 제일 쇠약해졌을 때예요. 어서 가시죠. 강선비와 유아는 곧바로 강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개구멍을 타고 안으로 숨어 들어갔죠. 가짜 강선비, 쥐요괴는 안채에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저벅저벅 걸어서 원래 자기가 지냈던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쥐요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쥐요괴가 깨어났습니다. 쥐요괴는 강선비의 얼굴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나? 거참 질척거리는구먼. 그러니까 아내도 자네를 진저리 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있지 않나? 내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가족을 속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끝을 보자꾸나. 끝을 보자고? 내 놈이 뭘 어찌할 수 있다는 거냐? 이미 내 가족도 하인들도 모두 내 편이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악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침 소란을 듣고 식솔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선비를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쥐요괴의 미소가 점점 더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놈 간악한 지옥이야. 어디 이 녀석 앞에서도 건방 떨 수 있나 보자. 그 순간 강선비는 팔을 들어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러자 소매 속에서 고양이가 슈르륵 튀어나왔습니다. 고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짜 강선비를 노려보더니 세차게 하악질을 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쥐요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강선비의 얼굴에서 털이 돋아나고 앞니가 뾰족해졌지요. 그리고 입과 코는 점점 길게 늘어나 쥐새끼처럼 변했습니다. 영락없는 쥐새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쥐요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쥐요괴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공격했지요. 쥐요괴는 찍찍거리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콱 물리자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렇게 쥐요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을 보시오. 강선비는 가족들과 하인들 앞에서 쥐요괴의 사체를 가리키며 크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놈이 바로 나를 흉내에 내던 간악한 지옥이었소. 이놈이 내 모습을 하고 가족과 집안을 속였던 것이오. 강대감과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강선비처럼 행동하던 그 존재가 요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쥐오개의 사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강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손을 덜덜 떨더니 곧 진짜 아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와락 껴안았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마침내 쥐오개의 둔갑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미 조금 지체되었으니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요. 그럼에도 강선비는 무사히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강선비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완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꽃가마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강대감댁 앞에는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런 강선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돌아온 강선비가 한 일은 바로 막대 먹은 아내인 혜정마님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였는데도 정조를 지키기는커녕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사실을 모두 풀어버렸답니다. 가문의 수치이자 마을의 치부인 혜정마님은 결국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선비는 유한왕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유한왕자는 남편인 강선비를 내조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강선비는 이후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유한왕자와는 아들 셋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허나 강선비는 죽을 때까지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 이를 그냥 버리지 않고 뒷마당을 파서 깊숙이 묻어버렸답니다.